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뉴욕타임즈의 김호준입니다. 오늘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특집 노무현 대통령 추모 특집 2주년 특집입니다. 잠시 후에 한명숙 전 총리 모시고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네, 저희가 모신 그 분들 중에 가장 거물, 네, 한명숙 가장 거물입니다. 네, 그리고 역대 최다 방청객 무려 20여 명 가까이 꽉 찼어요. 네. 보통 2명 오거든요. 꽉 찼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법정에서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죠. 허구한 날 불러요. 한명숙 전 총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호준 총수는 엉뚱한 사람들, 별로 읽어도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의 자서전만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영삼, 허경영. 저는 우리 한명숙 총리님의 자서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존경합니다. 읽어야 될 것만 읽으시는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많이 안 읽는데. 저는 안 읽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명숙 전 총리님의 자서전을 읽지 않았지만, 인터뷰를 제가 진하게 몇 차례 굉장히 괴롭히면서 했습니다. 네. 그때는 출마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 서울시장에 그러셨죠. 아, 제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군요. 거짓말쟁이. 그런데 그 이후로 그 굉장한 사건들이 있었죠. 네. 그 곽영 전 사장이었던가요? 네. 5만 불 로비. 네. 1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죠. 바로 이어서. 지금 또 한만호 씨. 한만호 씨. 예. 지금은 그 사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예. 총리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삼가는 게 좋죠. 네. 참가해 주시고요.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은 일산의 한적한 도로에서 이제 한 총리님이 차를 몰고 한 나가지고 총리님 지역구예요, 거기가. 예, 동네예요. 그래서, 네. 트렁크를 열고 여기다 돈 대낮에. 대낮에 그랬다는 겁니다. 수행비서 운전기사 없이 혼자 운전해가지고. 네. 운전은 잘하시죠?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잘하시면서. 운전을 잘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저는 이걸 보면서 말이죠. 우리나라 검찰, 검사들이 그렇게 한심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 청탁성 이 수사 이거를 폭로하려고. 폭로하려고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난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지금 겪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한 총리님이 왜 이런 그 고초를 겪고 계신지 그 이유를 제가 들춰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시 경건한 연결식을 위해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인을 마지막 보내드리는 길에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어드리는 연결식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바보 대통령,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웠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서 자랑스러울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대통령 하지 마십시오. 정치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바보 노무현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더는 혼자 힘들어 하시는 일이 없기를, 더는 혼자 그 무거운 짐 안고 홀로 가시는 길이 없기를 빌고 또 빕니다.
네, 지금 시간이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런 이유입니다. 그 한명숙 전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두 분 다 모신 분이에요. 여성부 장관이셨죠? 네, 그렇죠. 예. 총리도. 최초.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가 이렇게 돈과 결탁해서 더러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10년 전체가 굉장히 더러운 10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예뻐서. 샘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본인을 이렇게까지 괴롭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진짜로. 처음에는 연구를 모르셨죠? 뭐 서울시장하고도 연계가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서울시장 끝났는데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예, 내년에 야권에서는 정권교체 해야 된다 그러고 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고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야권이 뭐 연대하고 통합해야 된다 이런 과제가 지금 있고 네. 그런 힘을 야권이 합치는데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을까. 통합을 시켜낼까봐.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그렇군요. 오늘 이제 노무현 대통령 네. 추모 서거. 특집. 예. 네.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굉장히 가까이 뵌 분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유, 저 양반 참 못 말려. 그런 기억도 있으시죠? 물론 좀 있죠. 이상한 양반이었잖아요. 말하자면 대통령 그러면 국민들이 여태까지 경험해 본 상식적인 선에서 아 대통령이 이래야 된다. 네. 그런 것을 좀 벗어났죠. 많이 벗어나신 분. 예, 많이 벗어났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분은 벗어난 게 아니고요. 들어온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상식 안에. 상식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벗어난 적도 없어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옆에서 지켜보면 참 진짜 끈끈한 사람 냄새가 난다 그럴까요? 네. 그냥 대통령 냄새만 나잖아요. 네. 다른 분들은.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한테서는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 권위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데 그걸 통해서 엄청난 감동을 줘요. 사람들에게. 본인이 직접 겪은 문제 같은 건 없었어요? 아니 근데 이 대통령님을 경험하고 이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카톨릭 그 세례 받았어요. 영세, 예. 영세를 이제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신자이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번 김수환 추기경 만나셨는데 김수환 추기경 만났을 때 어떻게 뭐 성당에는 잘 뭐 가시는지 이렇게 이제 했더니 그냥 뭐 이러면 될 텐데 아주 그냥 너무 쑥스럽게 희미하게 믿습니다 이러신 거예요. 희미하게. 희미하게. 희미하게 믿기도. 네. 그런데 참 그랬을 때 그 표정과 몸짓과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참 양심적이고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한 보도를 보니까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1년 전인가 2년 전쯤에 네. 총리님이 이제 네. 총리로 네. 이제 재임하실 네. 때 갑자기 어느 날 네. 나 대통령 안 하겠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한 총리님이 설득을 해서 그냥 그 마음을 이제 굽혔다는. 근데 그런 거 극비인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극비는요 신문에 다 나왔었어요. 아니 근데 왜 그때 그만두려고 하셨는지 또 어떤 설득으로 이걸 잘 뭐랄까요 무마시키셨는지. 예. 원래 예. 우리가 5년 임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한 10년 지나면 네. 레임덕 초입에 들어가고 네.
상당히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으셨고요. 말하자면 당신이 대통령을 더 하는 것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네. 이제 잠시 하셨어요. 네. 하셔서 국무회의를 하는데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건 이제 다 보도가 됐죠. 예. 뭐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대통령이 안 나오기를 뭐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 다음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제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 앉아 이제 저 마이크를 뺏어야지 이런 각오까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긴장하면서 할 정도로 제가 상당히 긴장해서 대통령님 보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상당히 그 대통령의 심기를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네. 이렇게 그걸 풀어드리는 역할을 해드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4년이면 4년 동안 한 일에 대한 자긍심 이런 거를 당신이 가져야만 네. 내가 어렵지만 여기까지 해왔다 이런 게 있었는데 한때 대통령께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셔가지고 사방에서 욕을 하니까. 예. 그래서 그 욕을 참으시는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일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될 에너지를 정말 언론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고 특히 뭐 보수는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또 같은 이전 진보 쪽에서도 너무 많이 욕을 하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 그런 이제 고민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무회의 열릴 때마다 각 부처별로 그동안에 참여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다 정리하게 했어요. 예, 그래 국정 과제를.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씩 국무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법제처에서 참여정부에서 했던 법제도에 관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잘 풀렸습니다. 예. 그러나 예. 어느 대통령이든지 그런 그 슬럼프라 그럴까요? 근데 빠질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엔 이명박 대통령은 슬럼프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예. 굉장히 성실해요, 이분이.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측근들의 이권을 다 챙겨주고. 역시 성실합니다. 제가 그 2년 전에 한총리 인터뷰하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그 연결식 이후로 예. 한꺼번에 그게 몸으로 오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겪었잖아요. 예. 그러고 그것을 겪은 이후에 그 이제 장례일을 치르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그거는 두었다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말해서 당장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제가 장례위원장이 됐단 말이죠. 이쪽에서 그걸 해야 되니까 뭐 제가 거기서 날마다 슬프다고 울고 뭐 이럴 수도 없고 제가 그래서는 또 안 되고 중심을 잃으니까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문득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울컥 슬픈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감정이 몰려오면 혼자 정말 소리내고 막 울었고요. 방에서 혼자. 근데 저는 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그 더 얘기 들으면서. 답답하게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장례위원장을 그냥 독자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랑 같이. 이명박 정부하고 같이 뭐 공동 장례위원장이셨잖아요. 예. 아유 정말 그래서 노건호 씨가 네. 노무현 대통령 네. 큰아드님 되시는 분이 국민장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도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때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가시는 길을 네. 우리가 좀 편안히 모시고 국민들과 함께 모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이제 국민작을 선택했는데 정부랑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협상을 하면서 예. 해야 되는데 그 협상 역할을 제가 할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럼- 예.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 정말 돌아가시고 나서 수백만의 진짜 5, 6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그 조문객들이 예. 오셔서 다 우리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이제 참배를 했죠. 예. 그 사람들 마음속에 좀 안타까움과 한과 이런 게 다 서렸던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광주 그 묘역에서 추모 행사를 마치고 다른 일들을 처리하고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러 가다가 뭐 이제 우리 어떤 사람들하고 과일을 좀 사가자. 그래서 마트를 들렸어요. 뭐 이렇게 수박 한 덩어리 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 시골 그 농사 짓는 어머니 예. 세 분이 예. 가만히 쳐다보니 이분이 그분이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예. 저는 가끔 저보고 지상렬 씨라고. 그럼 지상렬 씨 사인해 주면 제가. 그래 내가 지상렬이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거 읽어가지고 우리 다 울은 사람이다고 이제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눈물이 이렇게 번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 도와줘서 고맙다고 그러시고 뭐 그냥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제 손을 붙들고 그냥 가슴이 절절한 거예요. 아직도 2년이 지났는데 예. 그걸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네. 시골에 있으신 어머니신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손을 붙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탔는데 떠나려고 그러는데 헐레벌떡 그분이 나오시더니 바나나 우유 4개를 이렇게 손에 들고 와서 이거라도 잡수시라고. 그래서 그 바나나 우유를 이제 제가 받고 이 바나나 우유에 담긴 이 어머니의 마음 예. 그걸 제가 가슴 깊이 지금 간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바나나 우유는 드셨나요? 바나나 우유는 잘 먹었습니다. 왜냐면요 연결식 때 예. 만약에 한명수 총리님의 예. 조사가 없었으면 우리 위로받지 못했을 거예요. 네. 정말로. 예. 그때 두 가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던 두 가지 네. 사건이 하나는 한 총리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백원호 의원. 김재동 씨도 그랬어요. 사실 연결식 때. 그랬어요. 그 백원호 의원이 그때 튀어나가는 바람에 예. 뭐랄까요 우라병 환자가 한 100만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약 100만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총리님이 그렇게 나가셔서 말씀하셔서 사실은 위로가 됐어요. 마치 엄마한테 위로받듯이. 마음이 될 데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뭐 선거 같은 데 있을 때 유세 현장에 나가면 다른 정치인이 오면 걸을 때보다 안 봅니다. 근데 한 총리님만 나갔다 하면 슈퍼스타야.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좀 마음으로 굉장히 가깝게 여기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5.18 31주년이잖아요. 어제 거기 갔는데 우리가 거기를 가는 이유는 그 이제 먼저 가신 그분들의 생각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그런 추모 모임에서 위로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서로 한을 풀어야 되고. 근데 어제 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실망했어요. 왜요? 이게 정부 행사로 됐거든요. 그렇군요. 네, 정부 행사인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너무 간단하고 이명박이 형식적. 그렇죠 뭐. 너무 형식적인데 그 시 낭독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시인이 나와서 시를 읊으면서 그 마음을 전달해야죠. 근데 그냥 영상이 글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고 그 다음에 저기 총리께서 나오셨는데 총리께서 기념사를 하시는 중간중간에 거의 뭐 공정사회 얘기의 홍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5.18 때, 이거 5.18 정신을 기려야 되는데 이게 공정사회를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제 기념식을 하고 나서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참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래서 2008년에는 한미 FTA 비준을 얘기했습니다. 5.18 기념사에서. 그런 이명박입니다. 예. 아니 거기서 얘기를 해. 그래서 말이죠. 예. 이 정권으로부터 우리가 이 되돌려 다시 뺏어와야 되는데 그럼요. 정권을 예. 돌려받아야 정상적인 정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말씀하셨지만 이제 분화돼 있고 그걸 이제 뭉치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친노 진영조차도 분화됐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그렇죠. 예. 뭐 말들이 많습니다. 예.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예, 우선 하여튼 자꾸 노무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네. 그 한마디만 하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성을 했다 그럴까 깨달은 게 있어요. 정치가 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 아, 정치는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참여에 대한 강한 생각이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 장례 내내 보면 특이한 상황이 있었어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커다란 피켓, 이런 커다란 판에다가 딱 그걸 들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서 있는 사람들. 예. 뭔가 하면 꼭 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네. 피켓 들고 서 있고. 그건 예. 누가 쓰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거는 하나의 방조하는 거다.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도와주는 거다, 네, 상대를. 도와주는 네.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달아서 이젠 투표하고 참여해야 된다. 예. 그런 의식이 그때부터 네. 대통령님 가시고 나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왔는데 그것이 점점 이제 여기 이제 MB 정부가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깨달음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각각 네.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실장이라고 되는 M 실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아, 그런 깨달음을 이제 주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상승 효과가 나가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모이니까 지난번 6.2 선거에서도 예. 한 발짝 나갔고 예. 그다음에 요번에 4.27 재보선에서도 한 발짝 나갔다는 거죠. 네네.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그렇습니까? 그 강원도지사를 네. 그 분명히 최문순 후보가 네. 된다는 거는 정말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네. 그렇게 낙관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강원도지사 선거를 진두지휘하셨잖아요. 네, 제가 상임 선대위원장이었는데요. 아니, 검찰에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예. 바쁘신 분이 근데 강원도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뒤집어진 제가 겁니까? 예. 제가 얼마나 모범생인가 하면요 재판 받는데 제가 재판 받기 때문에 그거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쪽 리가 안 오면 우리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허락도 그래서 안 그냥 받고 그냥 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예. 주로 그렇게 되시죠. 본인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갈 때 20% 넘게 막 차이가 그렇죠. 지고 예. 한참 한 일주일 지났는데도 15%가 안 좁혀지고 하여간 예. 두 자릿수 이내로 좁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여론조사 상황인데 결과는. 결국 한 50년 이상 해방 이후에 한나라당 텃밭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가는 데마다 모든 조직은 다 한나라당이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밑으로부터의 술렁술렁하는 물결이 변화의 물결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밑으로부터의 이 변화의 국민의 변화의 그 욕구 예. 그리고 변화의 물결을 감지하는 정치인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엄기영 꽤 노력했거든요. 판넬 만들어가지고 최문순 후보가 이 천안함 발언을 하는 바람에 격분을 해서 이렇게 펜션에 모인 게 아닌가. 지금 성대모사 중입니다. 알아주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문순 후보도 그렇고 저도 서울시장 나갈 때 네.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가 오세훈과 20%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0.2%. 그렇죠. 나 그러니까 속살에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체념하죠. 예. 이거 해봤자 안 되니까. 그렇죠. 찬양한 사람들만 를 없었더라도 양산하기. 예. 없었더라도 사실 당연히 그걸 역할이 양산하기 있었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그렇게 발표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에 강연을 가끔 가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즈음해서 학생들한테 20% 차이 난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찍어도 안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노회찬 찍었죠? 그러니까 와 웃어요. 혹은 아예 안 나오거나. 예, 그래서 그때도 그랬는데 여론조사가 얼마나 허군가 하는 것이 이번에도 밝혀졌어요. 특히 이 정권 예, 안에서는요. 네.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뭐 젊은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나타나자. 이제는 숨기지 말자. 그리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고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도 내고 외치고 그리고 참여해서 함께 나가자. 그럼 할 수 있다. 0.2%로 뒤집어질 때 그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까지. 그 어떠셨어요, 기분이? 저는 뭐라 그럴까 그렇게 뭐 당황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25개의 구청장 중에서 23개를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이렇게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질 수가 없는 구도예요. 이건 질 수가 없는 구도예요. 그래서 크게는 못 이겨도 총리님 21군데서 이겼습니다. 21군데인가요? 예. 21군데서 이겼죠? 예. 그러니까 의도적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긴 선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강남에서만 기계가 5시간이나 고장이 났는지. 다른 데는 그런 일도 있었죠. 네, 다른 데는 뭐 2시, 1시, 2시에 다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시만 아침 9시인가에 아침 6시 50분인가 7시인가까지 제가 그랬어요. 봤었습니다. 네. 예. 뭐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국민이 선택한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한 총리님 그 자서전을 읽으면은 그 서울시장 낙선 이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과거에 고문도 당하시고 말이죠. 네, 감옥에도 오래 계셨죠. 예. 네. 제가 네. 어제 5.18 네, 때 광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역사적 현장에 있었어요. 80년대, 20년 전이군요. 예. 아니고 30년 전이군요, 거의. 31년 전. 네. 네. 그때 남편 되시는 분도 예. 감옥에 10년째 거의 있을 때였죠. 네. 그 대전에 있었고요. 두 분이 이제 사이좋게 연애 편지 좀 네. 받으면서 사이좋게 각자 다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연애 편지를 사이좋게 이렇게 네. 주고 어제 이 받으셨던 자서전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어느 성탄절 때 그 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위로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예. 이렇게 집집마다 돌면서 캐롤을 불러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요즘은 고송방가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예. 그러면 집에서 새벽에 새벽송이라고 해가지고. 새벽송을 오면 떡국을 끓여주고 이런 예. 문화가 있었는데 안 나오면은 이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캐롤 부르다가. 그런데 이제 부르다가. 저희 예. 같이 운동하던 동지들이 네. 이제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서대문 구치소 네. 바로 뒤에 산이 있어요. 예. 그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캐롤을 부르면서 캐롤을 불러주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명숙, 예. 한명숙 예.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캐롤을 부르고 힘내라 이렇게. 그런데 그 밤중에 혼자 고요한 밤에 제가 그 화장실이라 그러나 뭐라 네. 그러나 그 변소. 교도소 거기 냄새 나는데 가면 똥똥간, 이제 이렇게 창살이 있어요. 예. 그걸 붙들고 멀리서 무슨 소리가 나서 귀를 이렇게 대고 조용한데 들으니까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래서 그때 그 크리스마스 송을 불러주면서 힘내라고 한 것이 그게 그 사람들이 새벽송을 불러준 힘의 100배, 1000배는 저한테 힘으로 와서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격려가 노무현 대통령이 참 아쉬웠던 거였죠. 예. 그 자서전을 제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어디서 아, 구한 게 그래. 아니라. 네. 근데 잘 사셨어요? 어디 가서 샀냐면은 뭐 잘 보이는 진열대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예. 어디 가서 찾았냐면은 처세술 부분에서 찾았습니다. 감옥 가 있는 사람 얘긴데. 선배님, 제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참여당 어떻게 되죠? 국민참여당. 네. 사실 저는요, 네. 이번에 김해에서 일어났던 이제 선거 네. 패배는 뭐 유시민 대표나 국민 참여당만의 책임으로 던져서 실패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저는 이미 말을 했지만 저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어떤 의미에서 책임을 느끼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후보를 낼 때 우리 편에서 요구를 했던 그 편에서 요구를 했던 사전에 조율이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돼요. 깊게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잘 해결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는데 네. 그런 협의를 제대로 못한 것은 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임이 큰 쪽은 누굽니까,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뭐 전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크게 느껴요. 왜냐하면 그런 조정 역할을 나서서 해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한쪽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책임감을 느끼지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는 참여당은 참여당대로 네. 이제 서로 그런 이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민주당과 참여당은 통합해야 되나요, 결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많죠. 네,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좋은 당을 만들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함께 합칠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1대1의 구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국민이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 1대1만 만들어내라. 그럼 우리가 하겠다. 이게 국민의 자세거든요. 근데 그런 국민의 변화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못 해낸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근데 참여당이 이대로 별도로 존재하는 한 1대1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참여당의 이게 문제만은 아닌데. 예, 아닌데 그래서 어느 당과 어느 당, 두 당끼리만 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큰 텐트 안에 하나의 지금 현재로는 이제 문성근 씨가 국민의 명령 하면서 제안하는 것이 각 정파의 독립성과 특성, 자주성을 인정해 주면서 네.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모든 것을 공정하게 이제 배분도 하고 공천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 빅 텐트론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오히려 한꺼번에 다 모이면 대명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당 또는 나 개인의 욕심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자멸해요. 그래서 이제는 기득권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에게다가 이게 국민이면 국민을 중심에 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국민이 뭘 원하는가 그걸 가지고 다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은 후보가 누구냐 이거하고 맞물린 문제인데 현재는 이제 손학규 대표가 있고요. 그러니까 후보는 각 정파에서 네. 자기네 정파에서 낼 수 있는 후보들을 다 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10명이 될지 9명이 될지 모르죠. 후보를 내면 그 후보를 한 무대에 세워서 그렇죠. 한 무대에 세워서 그것이 3개월이 되든 4개월이 되든 정말 국민이 원하는 공정한
경선을 해가지고 국민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1대1의 구도를 만들어내서 누구든지 저는 그 후보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박근혜 전 대표를 빼고 지금 야당 쪽에서 현재 1위가 손학규 대표입니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2위가 유시민 대표예요. 3위가 문재인 전 실장입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어요. 의외로 처음으로 조사에 넣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지금 얘기할 시점에는 이미 공표가 됐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예. 근데 아직은 이제 발표되기 전에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4위가 한명숙 총리. 출마하실 겁니까? 제가 그거 물어볼 줄 알았어요. 김어준 총수가 그거 안 물어보고 지나가나요? 어디 우리 김용민 교수님과 김어준 총수님이 지지를 촌대를 매주신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볼게요. 그러면 출마하실 수도 있군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저 서울시장 때는 절대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갔어. 아니 그거는 검찰이 자꾸 괴롭히니까. 검찰이 저를 내보낸 그렇죠.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제가 사실 뭐 총리를 한 사람이 뭐 지자체 선거에 그렇게 나가겠다고 뭐 목을 매달 이유는 없는 거죠. 또 다른 후보애들이 있으니까. 네. 후보 애들이요? 다 애들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원래 생각을 네,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인터뷰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장의 역량을 주지 않겠다고 한 달 만에 집중 심리로 거의 매일 그냥 재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만에 딱 끝내고 무죄를 받으니까 쓰나미처럼 제가 그냥 확 밀려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거꾸로. 그런데 이번에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요 정도면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지율과 무관하게, 출마 선언과 무관하게, 혹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지금 아시는 분들 중에 다음 대선 후보로, 혹은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도 물어볼 줄 알았어요. 너무 뻔했어요. 끝나고. 누구신지. 근데 그거는요, 네. 그거는 말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시간이 없답니다, 지금.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쉽죠? 이제 막 시작, 입 터졌는데. 이제. 나도 할 얘기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명숙 1부로 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2부를 다시 마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나와주십시오. 참. 또 나오라 그러면. 얘기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죠. 뭐, 기어코 문바로서 그 대답을 드려야 되는가 봐요. 그죠? 요 그것도 다음 2부에.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할 얘기 아직 많거든요. 이명박 욕도 해야 되고.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여기는 뉴욕 타임즈잖아요. 네. 뉴욕. 근데 저는 이제 욕을 안 하잖아요. 욕은 저희가 할게요. 무욕타임스. 무욕타임스. 무욕타임즈. 뉴욕이고요. 네, 다음 시간은 무욕타임즈로 자, 그러면. 협찬 선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웰빙 명품 피자, 의리에라 피자가 함께합니다. 고성방가의 고성국 박사님이 글을 쓰신 아주 유익하고 재미난 만화책 10대와 만나는 정치와 민주주의, 철수와 영희 출판사에서 협찬하고요. 라호야 까베르네 쇼비뇽 그랑 리저르바 2007년산 우리 한 총리님이 민주당 후보로서 대선에 출마하려 했던 2007년산 와인을 주식회사 라비냐의 이 차장님께서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도예명과 우리 도예에서 고급 닭이전을 협찬합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실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가요, 네. 요즘 정말 본의 아니게 피고인의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법정에 뭐 2주에 한 번씩 출두를 하는데 그 노동 강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저희가
안 나오시면 찾아뵙는 거예요. 그래, 안 되고. 저희 반드시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치 청부 톡쇼. 대신 저희가 한 아이템만 집중적으로 파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길게 얘기해봐야 대부분 들을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네. 자, 여기 뭘 의뢰가 들어왔는지 볼까요? 황우여. 그리고 BBK 가닥. 끝이네? 준비된 것도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다스로 140억을 쏴줬다. 이 기사 보도가 한겨레 단독으로 나왔는데, 한겨레 경향도 나왔습니다. 최초 보도는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딴 데서는. 그런데 이 사건 의미를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한 사건이 벌어진 거군요,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게 BBK 사건이 이제 법적으로는 거의 정리가 돼서, 거의가 아니죠.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이제 사실 정권이 바뀌어도 예. 다시 건들 수 없는 정도로 깔끔하게 법적 정리는 끝났는데, 그 법적 정리가 끝난 상황에서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 지금부터 왜 이게 사건이 다시 살아나는 발단이 되는가. 예. 정봉주 의원이 불화를 풀어드리겠는데, 그 전에 잠깐 예. 사전 지식으로 다스 정리 좀 하시죠. 네, 다스가 어떤 회사인지 저희 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라 풀기 전에 미리 구라를 풀어보세요. 이 다스가 왜 중요하냐면 다스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지금 BBK에서. 왜냐하면 이제 도곡동 땅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예. 도곡동 땅을 판 돈이 이 다스라는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에서 190억 원이 BBK로 들어갔어요.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예. 주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곡동 땅의 주인이 결국은 BBK의 주인인 거예요. 사건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 또 BBK 다음에는 옵셔널 벤처스라는 게 튀어나오거든요. 옵셔널 벤처스는 뭐냐면 BBK가 변장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 네, 주가 변장을 조작을 하는 해서 거죠. 변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개미들 돈을 투자를 받아서 주가 조작을 하고 횡령을 한 다음에 미국으로 김경준이 도망갔다. 예. 사건이 그래요. 지금부터 우리가 예. 정봉주 의원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소설입니다. 예. 단순 억측이죠. 팩트하고 소설하고 이제 막 섞이는 겁니다. 네, 그 다스가 190억을 BBK에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50억을 돌려받고 근데- 140억을 못 받은 거예요. 50억은 어떻게 돌려받았냐면 그 얘기도 하셔야죠. 예. 돈이 많이 나온 김경준이 미국으로 튀기 전에 네. 횡령한 돈을 네, 다스에게는 50억을 돌려주고 도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참 친절하게. 참 훌륭한 횡령범이다. 네. 그때 그런 표현을 했죠. 네, 횡령한 돈의 한 2, 300억 정도는 이명박 측근들, 네. 이분들이 투자한 돈은 대체로 돌려주고 가요. 개미 투자자 돈은 안 돌려주고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 가까웠던 분들. 그분들에게는 돈을 쫙 나눠줍니다. 예. 나눠주고 그 중에서 너무나 훌륭한 횡령범이라고. 그렇죠. 50억은 다스. 예. 만약에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거라는 억측을 하자면 말도 안 되는 억측이죠. 그런 소설을 써보자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50억을 돌려준 겁니다. 예. 돌려주고 140원 안 돌려준 이제 채로. 145. 그래서 다스가 이제 김경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재판에서 졌어요. 네. 그리고 8년간 이 재판을 했죠. 예. 김경준이 이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자마자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셔야죠. 예. 왜 미국 법원에서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냐면 투자금이기 때문에 돌려줄 그렇죠. 필요가 없다. 190억을 투자했다가 예. 그 중에 50억 돌려주는데 140억 남았는데 그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예. 다스 쪽에서는 돌려줄 이유가 없다. 돌려줄 이유도 재판을 졌어요. 다스가. 그리고 김경준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네. 스위스 계좌에 있는 300억을 네. 미국 그 법원에서 네. 인출 동결 명령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절대 돈을 빼지 마라. 김경준 돈은 스위스은행에 묶여 있었어요. 묶여 그동안. 있었죠. 네. 그 한 3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다스가 불복해갖고 이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스는 1심은 졌고요. 1심을 졌죠. 그러니까 당신 돈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 네. 그러니까 왜 무슨 얘기냐? 우리 돈 돌려줘라. 해갖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작년에 11월쯤에
다스와 김경준이 화해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네. 소를 취한다고. 서로 취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에리카 김이 들어오고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에리카 김이 들어오는 것은 네. 에리카 김에게 묶여져 있는 법적 이런 그 기소되어 있는 부분을 기소 다 중지돼 있었죠. 털어주고 에리카 김은 이명박 대통령은 여기에 관계없다. 라고 말해주고. 면죄부를 주고 그리고 동생을 그 대가로 동생을 미국으로 송환시키는 거로 네. 이렇게 막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됐을 거라고 저희가 정리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여기. 했었는데 2, 3일 전에 2, 3일 전에. 2, 3일 전에 밝혀진 거죠. 네. 이건 팩트입니다. 2월 1일 날 김경준이 다스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돈 140억을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판사가 화가 나갖고 양쪽의 변호사들 다 불렀어요. 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모종의 민사상의 합의가 있었냐니까 양쪽에서 다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만 그 내용이 뭔지 밝히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에리카 김의 혐의 다 털어주고 동생 보내주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면접으로 받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40억도 내놔. 네 동생 보내줄 테니까 140억도 내놔.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겉으로만 보면 예.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정을 내렸어요. 예. 안 줘도 돼요, 그 돈은. 그런데 안 줘도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줬어. 준 거죠. 네. 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거래가 이렇게 된 거죠. 이 140억이 같은 거지. 그렇죠. 그런데다 이제 스위스에 있었던 300억은 네. 그때 당시 작년 11월 이렇게 막 막후 협상이 이루어질 때, 또 다스뿐만 아니라 옵셔널 벤처스 소액 투자자들도 우리 돈 돌려주셔. 네. 371억 횡령하지 않았습니까? 소속이 두 개가 있었어요. 다스도 돌려달라. 그리고 그리고 옵셔널, 소액 투자자들도 돌려줘라. 그러니까 옵셔널 벤처스에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도 우리 돈 돌려달라. 예. 이쪽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거였고, 그렇죠. 이쪽은 자기들의 회사 돈. 회사 돈 횡령한 건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스는 졌는데, 했는데 옵셔널 벤처스는 이겼어요. 올해 초에. 1월 28일 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300억이 있는데 그 300억을 이제 옵셔널 벤처스로 돌려줘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급해진 거지. 그러면 140억을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1월 28일 날 확정 판결이 나고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명령문을 쓰는 때까지 한 10일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28일 날 확정 판결이 나니까 300억도 김경준 돈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옵셔널 벤처스에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28일 날 확정 판결 나고 이틀 뒤에 2월 1일 날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다스에 돌려주자. 140억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 와중에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 절대 아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스의 주인은 어차피 네 돈 못 찾으니까 우리한테 내놔라. 각하 일리가 없죠. 각하가 이런 꼼수를 쓸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훌륭하신 분인데 꼼수 안 쓰죠. 그냥 악수는 누자 가끔씩. 그런데 2월 28일 날 확정 판결 나고 2월 1일 날 송금을 하고 네. 2월 7일 날 명령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열흘 사이를 노린 그 거예요. 열흘 사이에 틈을 짚고 들어가고 그 돈을 다스에 돌려준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불법은 성실하다. 성실하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무척 중요한 사건이 된 거예요. 네. 왜 이제까지는 8년 동안은 민사 사건을 끌고 있다가 이 돈이 송금되는 순간에 미 법원이 돈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인출 금지 명령을 내린 건데 이걸 위반해서 다스와 김경준 측이 짜고 미국 국고 140억을 절도한 거예요. 사건이 그렇게 그러니까 변했어요. 민사 사건에서 이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사건으로 발전이 돼서 미국에서는. 미 재판부가 이 판결문을 쓰면서 이런 판결문 내용이 나온답니다. 어떻게 감히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다스를 변론했던 변호사들은 거짓 변론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 변호사 앞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도 변호사 못합니다. 이제 확정되면. 그래서 이제 도대체 다스와 네. 김경준 사이에 어떤 이면 거래가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아니라 미 재판부가 밝혀냅니다. 미국 검찰이 밝히기 시작했어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각각께서 고마운 게 BBK 다 끝났습니다.
다 종결됐어요. 네, 법적으로는. 이제 김경준만 보내면 법적으로 다 끝나는 건데 김경준 보내려고 2009년도에 법까지 다 개정을 했는데 그냥 싹 끝나서 이제 국민들 기억 속에서 BBK는 잊혀지고 동시에 정봉주도 잊혀져 가는데 정봉주 잊혀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야. BBK 민사 우리 쪽팔린다. 민사로 하지 말고 우리를 형사로 처벌해줘라. 그 형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미국 140억이. 국고 140억을 절도한 겁니다 이게. 그 140억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140억이 누가 아까웠죠?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각하는 없잖아요. 관계 없잖아요. 각하는 아니고 이 다스의 주인이자 도곡동 땅의 주인. 거기 써도 혼자밖에 못 봐요. 도곡동 땅의 주인이 아까웠던 거죠. 1월 달에 그 천암의 돈 5%가 넘어갔는데 그게 100억이에요. 그리고 다스에 또 140억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1월, 2월 사이에 240억을 번 거야. 대박이 터진 거예요. 다스는 1년 순이익이 30억밖에 안 돼. 근데 대박이 터짐과 동시에 이제 나는 민사는 쪽팔려서 못하겠다. 우리를 형사로 처벌해줘라. 이거는 엄격한 범죄 행위라고 미 재판부에서 이미 밝혔어요. 그리고 이 조사, 검찰이 조사해서 언제 발표하게 되냐면 7월 8일 날까지 발표합니다. 7월 4일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예요. 친이익의 대표 뽑아놓고 좋아하다가 4일 지난 다음에 뭐 된다고요? 되는 거죠. 그러죠. 후의 흐름이 네. 양쪽에 아까 우리 김총수께서 지적했는데 양쪽의 이면 합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미 법원이 밝혀냅니다. 그 합의 내용이 밝혀짐과 동시에 양쪽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정도의 위중한 사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조사할 필요 없이 한국에 와서 다스 측을 신문을 합니다. 대사관 측을 통해서. 그러면은 너희가 무슨 합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스의 실소유자,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를 밝힐 의무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곡동 땅의 주인이 각하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3자. 예. 사실 이 140억 그것만 포기했으면 그렇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140억 포기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140억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야. 스스로를 형사사건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 욕심이 저는 나중에 네. 파멸을 부를 것이다. 참 반가운 사건이 터졌다. 이 기사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우리 기사를 보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좋아서. 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 옛날 운동권 시절에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완전히 죽은 불씨를 살려낸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자기가 누구냐? 예. 제3자가 누굴지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밝혀나가도록 하고 140억이 다스에 흘러간 진정한 뜻은 이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140억의 주인을 찾아라. 예. 앞으로 계속 저희가 추적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17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